안녕하세요. Creativity in English를 맡게 된 이상민입니다. 이 강의의 두 가지 키워드, 창의성과 영어 교육, 이 둘은 사실은 제가 제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두 요소였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바쁜 워킹마더로서 얘한테 뭐를 해주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창의성이 녹여진 영어 교육을 직접 해주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몇 년 동안 제 아이들을 직접 창의성과 영어 교육 두 개를 합해서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20강 동안 제 생각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그러면 그 첫 강으로 오늘은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창의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창의적 인재 글로벌 포럼이라는 데 갔었는데요. 갔더니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요. 이 사진이 뭔가 하면은 진공관 기차거든요. 이 기차를 실제로 설계하신 분이 나와서 설명을 하는데, 이게 거의 6,500km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서울에서 뉴욕까지 가는데 약 2.5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상상해 보신 적 있죠? 저도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상상해보고 나르는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상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머릿속에 상상하던 것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저 같은 사람은 상상만 하다가 끝나는, 이게 무슨 차일까요? 이번 강의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정말 요즘 더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그런데 보시면은 이 신문 기사에 쓴 것처럼 아직도 우리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 교육이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아직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인재들이 아직도 학교에서 적응하기 어렵고 창의성 발현을 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또 학교 교육에서 더 추가해서 해줬으면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제 창의성 교육, 인성 교육, 그리고 다중지능 교육, 이런 것들을 바라고 계십니다. 현재로는 OECD가 창의성 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지만은 우리는 아직도 호기심이나 동기가 부족하고, 그리고 또 획일적인 교육, 그리고 답을 강요하는, 실패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런 교육에 아직도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고, 또 상호작용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교실 환경, 이런 것들이 지금 창의적인 인재를 만드는데 많이 저해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사실은 2011년도 신문이라서 지금은 공교육이나 또 여러 영역에서 창의성 교육을 많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창의성에 대한 교육은 많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것이, 크리에이티비티 어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크리에이티비티의 어원은 원래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는데, 제우스 신, 그러니까 힘과 에너지를 상징하는 제우스 신과 기억을 상징하는 니모시네 사이에서 9명의 여신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9명의 여신이 우리들도 흔히 듣고 있는 뮤즈입니다. 우리가 단테의 뮤즈 또는 셰익스피어의 뮤즈, 피카소의 뮤즈, 이런 식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인간의 예술혼에 영감을 불어넣는, 그리고 창의성을 담당하는 여신을 뮤즈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창의성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사전적인 정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지요. 한국 브리테니커 사전에서는 창의성을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거나 발견해내는 능력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옥스퍼드 딕셔너리에서도 imagination 그리고 original ideas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상력과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죠. 그리고 미리엄 웹스터 같은 경우에도 new things 그리고 new ideas, 역시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것, 어떤 새거, 독창적인 이런 거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데피니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약간 다른데 브리테니커 영어 사전을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방법이나 디바이스 같은 것들을 제공한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예술적인 형태를 제공을 한다라고 해서 조금 확장해서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죠. 다음 정의를 보시면 조금 더 다른 정의인데요. 여지껏의 정의가 그러면 독창적인 아이디어, 독창적인 방법, 그리고 어떤 독창적인 예술 산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개인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을 하면, 이 정의는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업적이라는 데서 사회라는 말이 이제 최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의를 보시면은 우리가 두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독창성입니다. originality. 이건 뭔가 하면은 여지껏 없었던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독창성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창의성에 대한 definition에 포함이 되는 것이 이 originality, new 이런 것들, new ideas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머릿속에서 어떤 독창적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고 해서 그리고 어떤 독창적인 것을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꼭 창의적인 산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진 않죠. 창의적인 것이 되려면은 일단 머릿속에서 있어서만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실천력이 있어야 되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저런 사람들은 머릿속에 생각하던 것을 만들어냈는데 나는 안 될까? 저는 생각은 많이 했는데 실천력이 부족했던 거죠. 그 실천력이 결국은 뭔가 유용한 것,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냈다고 해서 다 유용한 건 아닌 거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 되는 거죠. 그래서 창의성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독창성과 유용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창의성에서 독창적이고 유용하기만 하면 다 창의적인 산출물이 될 수 있을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의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말 독창적인 살상무기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창의적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주 나쁜 의도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창의적인 산출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데피니션에서 본 것처럼 창의성이라고 할 때는 사회적으로 판단하고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 사회라는 것은 같은 영역, 같은 분야에서 그 사람이 창의적이야. 그 사람이 만든 저 예술작품, 저 과학이 창의적인 것이야 라고 같은 분야의 사람들이 인정하고 평가를 해주어야지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많은 창의적인 인재들이나 창의적인 산출물이 아마 평가를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없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창의적인 인재로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한편 좀 운이 좋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창의성 이론 굉장히 많지만 이렇게 복잡한 이론을 이렇게 짧은 강의에서 일일이 말씀드리긴 어렵고 몇 가지 대표적인 이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리 역동적인 관점이라는 건 창의성은 무의식적인 작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프로이드가 그 대표적인 건데 우리가 이렇게 무의식적인 작용이기 때문에 노력보다는 이제 타고나는 부분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인지적 접근법은 창의성을 다른 지능, 다른 인지 기능하고 중에 하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해를 하는 능력이 있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인지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창의성이다. 그래서 창의성은 훈련을 통해서 많이 연습하고 교육하면 좀 높아질 수도 있는 거고 또 테스트도 가능하고 측정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죠. 이 두 가지가 좀 개인적인 디멘션에서 창의성을 봤다라고 하면 사회적인 접근법에서는 개인의 창의성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저해하기도 하고 촉진하기도 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인 시스템, 환경, 교육, 가정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보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개인적인 디멘션과 그리고 사회적인 디멘션을 합해 놓은 것이 통합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이기도 하고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교육이나 사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사이에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지에 따라서 개인의 창의성이 얼만큼 발달하고 발현할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창의성 이론까지 살펴봤는데 잠깐 쉬었다가 창의성의 요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창의성의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창의성의 요건이라고 하면 어떤 요소들이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 건데요. 아까 이제 창의성의 이론이 정말 다양하게 많았던 것처럼 창의성의 요건에 대해서도 학자들이 다양하게 이제 다르게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그 중에서 이제 스턴버그의 창의성의 요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이 창의성의 요건을 보시면은 창의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6가지로 보고 있죠. 지적 능력, 다시 말하면 지능, 지식, 사고 스타일,
다른 말로 이제 인지 스타일이 되겠죠. 성격, 동기 형성, 그리고 환경적 맥락, 이렇게 6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여기 쫙 잘라서 보시면은 5가지는 어떻게 개인적인 내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 환경적인 맥락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그 개인의 창의성의 발현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체계 또는 사회적인 지원 시스템, 그리고 가정 환경, 이런 것들을 말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지능, 지식, 사고 스타일, 성격, 동기 형성, 이런 것들이 개인적인 거라고 했을 때 이게 다 타고나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글쎄 여러분들이 이 중에 어느 것만큼은 타고나고 어느 것만큼은 이제 발달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죠. 대표적인 예로 지식이죠. 살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면 지식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이 지식은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고 스타일 타고나는 부분 어느 정도 있지만 훈련을 통해서 더 발달시킬 수 있고, 성격도 사람이 바뀐다고 하죠. 동기 형성, 평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것을 하고 싶다가 하기 싫어지기도 하고, 별로 하고 싶었던 것도 아니고 흥미도 없었던 건데 어떤 것을 계기로 해서 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는, 동기가 생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의성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교육과 훈련과 그 지원 환경에 따라서 발달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인적인 요건과 개인을 둘러싼 환경적인 맥락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창의적인 성취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지능과 창의성과의 상관관계인데요. 대부분 이제 지능과 창의성이 그렇게 상관관계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흔히 생각하기에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 창의적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꼭 그렇지 않고,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IQ가 120 정도가 넘어가면은 창의성과 지능은 거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는 사실은 지식과 창의성의 상관관계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보는 이 사진이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사과 보이시죠? 뉴턴입니다.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생각을 했는데요. 만약에 제가 사과 떨어지는 걸 보고 그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저는 100만 번 떨어지는 걸 봐도 그 생각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뉴턴이 단순히 너무너무 창의적인 사람이고 너무너무 머리가 좋아서 그냥 어느 날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이 법칙을 생각해냈냐 하면 그건 아니죠. 사과는 항상 떨어집니다. 그러나 뉴턴이 그거를 발견해낼 수 있었던 것은 뉴턴이 과학 분야에 그만큼 지식을 많이 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식과 창의성은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식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으면 훨씬 더 창의적인 인간이 되기가 쉽습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팔레트가 있는데 팔레트 색깔이 요거밖에 없는 거하고 아주 이 정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한 100만 가지 팔레트를 갖고 있다, 색상을 갖고 있는 팔레트라고 하면은 그림 퀄리티가 다르겠죠. 그런 차이입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경험이 훨씬 풍부할 때는 창의적인 생각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셰익스피어입니다. 셰익스피어는 동시대의 다른 사람들보다 어휘량이 2배 정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셰익스피어는 이 어마어마한 어휘를 가지고 굉장히 정확하게 자기의 말하고 싶은 것을 표현해냈습니다. 자기를 더 정확하고 적확하게 표현하고 또 더 아름답게 표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한편 어휘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 어휘의 연상작용이나 또 결합이나 조합 같은 걸 굉장히 잘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음악의 모차르트, 과학의 아인슈타인, 미술의 피카소, 이렇게 한 분야에서 창의적인 인재가 두각을 나타내지 한 사람이 두루두루 다 잘하는 경우는 글쎄 다빈치나 스티브 잡스 정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많이 생각이 안 나실 것 같습니다. 모차르트가 심포니도 작곡하고 상대성 이론도 발견해내는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게, 왜냐하면은 한 영역에서 한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지식과 경험을 쌓기가 그만큼 어렵고 그게 창의적인 산출물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보면은 그러면 창의성이라는 건 항상 타고나는 것이 아니다. 교육이나 환경을 통해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창의성 교육의 필요성, 개인으로 보면은 개인의 생산성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어떤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조직과 사회 또 국가 발전을 위한 어떤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데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창의성과 언어교육? 자, 보시는 것처럼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언어에서 창의적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는 세종대왕처럼 언어를 하나 만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셰익스피어처럼 언어를 활용해서 정말 창의적인 어떤 문학작품을 만들어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언어를 만들 수도 없고 어마어마한 문학작품을 쓸 수도 없는데, 그럼 우리는 언어를 가지고 창의적인 어떤 걸 할 수가 없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언어를 사용을 합니다. 언어가 그냥 내 생각을 전달하는 커뮤니케이션 툴일 뿐만 아니라 사고의 툴입니다. 생각을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어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어를 잘 갈고 닦는 것이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확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어떤 툴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죠. 창의성과 외국어 교육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그러면은 외국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창의성을 좀 높일까? 일단 외국어를 배운다는 것이 다른 문화를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확산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문화의 다양성을 배우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휘를 배우게 되는데, 어휘라는 것은 새로운 개념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영어에서 love라는 단어가 있고 한국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개념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언어를 배워서 새로운 어휘를 배우게 되면 새로운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창의성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확산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어떤 훈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창의성에서는 확산적 사고가 있고, 또 다른 하나가 수렴적 사고인데, 언어를 새로 배운다는 것은 언어의 문법을 배우는 거죠. 어휘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언어의 법칙을 배우게 되는데, 이 법칙을 배운다는 것은 결국 수렴적 사고를 발달시키는 어떤 훈련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른 나라 언어로 얘기를 하다 보면 이게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그런 애매모호한 것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애매모호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위해서 그 애매모호한 자신 없는 말도 던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테이킹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이나 위험 감수를 하는 성격이 사실은 언어 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격적인 요인으로 꼽보이는데, 똑같은 이유로 창의성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성격적인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창의적 인재의 성격을 쭉 나열한 걸 보면 항상 애매모호함에 대한 참을성과 그 리스크 테이킹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성격은 창의성에서도 중요하고 언어 교육에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창의적인 성격을 만드는 데 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강의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창의적인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 과정, 산출물인데요. 우리가 무엇이 창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이 창의적인 것이고, 그리고 어떤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 창의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그 산출물이 창의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우리의 강의랑 연결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그러면 우리 강의는 뭐를 목표로 하고 있냐면은 창의적인 영어 교육 방법을 통해서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의적인 인재라는 것은 이 강의의 창의적인 산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것은 결국은 창의적인 인재를 만들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환경, 그리고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강의 동안에는 영어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더 창의성을 발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려고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창의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었지만, 앞으로는 영어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